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화재로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닷새째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불에 타 손상된 96개의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배제 과정을 집중해 물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연설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상은 비핵화는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지 닷새째, 여전히 정부의 시스템은 대부분 먹통입니다.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구된 건 12.5%뿐, 서비스 재개는 더디기만 한데요. 특히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보 시스템 96개가 다시 가동될 때까지는 약 한 달이 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이번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12.5% 수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정부 이사와 우체국 금융 등이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5층 전산실에서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디딤돌, 통합보훈, 노사누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하는 데까지 약 한 달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화재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은 5층 전산실에 있는 비상전원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처음 났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배터리가 서버와 한 공간에 있어 이를 지하시설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써서 꽂혀있던 배터리를 풀 때 충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 전선에서 불이 시작돼 옮겨 붙은 건지 경찰은 작업자 7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해 배터리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용연한인 10년을 넘겨 교체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일부 배터리가 사용기한이 남아있어 교체 시기를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3차 합동감식을 벌인 전담수사팀은 첫 발화로 추정되는 배터리 6개 중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전류가 남아있는 나머지 3개는 수조에 더 담가두고 오늘 옮길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주요 서비스들이 복구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딸에게 음식을 부치려다 결국 보내질 못했고 전입신고가 안 돼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젠 소포를 붙일 수 있다고 해 택시를 타고 서둘러 우체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신선식품이 지금 국자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예상되니까 그거 지금 저희가 접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양념했는 거라요. 추석 선물로 딸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집에 가요 또? 어떻게 하면 돼? 주민센터도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양님이 저에게 아마 그 유해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지금 전산상으로 안 넘어와가지고 빨리 전입신고를 이쪽으로 해서 빼줘야 되는데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시민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안 돼가지고 출근 미뤄가지고 왔어요. 출근까지 미루셨어요? 네.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와 카드사, 보험사 등 일부 금융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결국 답답한 시민들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로그인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저귀와 분유, 생리대 지원 사업도 멈췄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민 행복물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이제 기저귀를 여기서 주문해야지 하는데 막히니까.
장애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추석 때 함께할 활동 지원사를 찾아봐야 하지만 서비스 사이트 접속이 되질 않습니다. 이용되는 시간을 알 수가 없고 대전에 사회복지사무소에 전화하니까 지자체 물어보라고. 정부가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과정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을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을 각각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르며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되면서 출국 금지가 풀려 호주로 떠났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출국 금지 해제 경위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총재는 어제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밤 8시 20분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조사 도중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 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공군 1호기에 탔던 신모 씨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이자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입니다. 이 병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했었는데 특검은 이 사무실을 지원한 대가로 병원이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자생 한방병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공한 공간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로 쓰였습니다. 공식 인수위 집무실인 종로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는 많이 떨어진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자생 한방병원의 관계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이 있던 빌딩입니다. 자생 한방병원 본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그 자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 거예요? 네, 이 건물도 그렇고 서쪽 건물도 그렇고. 아, 그럼 다 자생분들? 예, 야수분들 거기 선생님도 오셔갖고 강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특검은 자생 한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인정된 덕분에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에요. 원액 탕진실을 갖고 있는 게 전국에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 한방병원이 주무상으로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렇게. 이에 자생 한방병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임대해준 지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영상이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책임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떠넘겼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개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촬영한 뒤 언론에 영상을 제공하는 시차 중계 방식입니다.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도 영상을 통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직접 직업 등을 묻는 신원 확인 절차부터 특검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 측이 반박하는 것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공개됩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방조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지시, 위증 등 총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책임을 떠넘긴 만큼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에서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중계하지 말아달란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양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다 특검이 계엄 선포문을 챙기고 확인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자 뒤늦게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어떻게 매기겠다는 건지 영화업계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영화 산업을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사탕을 빼앗은 거라면서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Like this would be very disruptive and very chaotic for Hollywood if it were actually imposed.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영화에 관세를 매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데드라인은요, 해외에서 촬영을 진행 중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차기작 오디세이나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에 따르면요, 2023년 미국의 영화 산업 153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건 226억 달러가 넘는 해외 수출에 기반한 겁니다. 업계에선 이미 압도적인 미국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f you look at the UK, if you look at Canada, they are reacting to the overwhelming cultural dominance of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globe. They're not doing it to steal our jobs necessarily. So for us to think about like why would we do that? 영화 업계를 위협하는 건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배우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BBC 등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업체가 공개한 인공지능 배우 틸리 노우드입니다. 제작진은 취리히 영화제 산업 관련 행사에서 이미 여러 연예기획사가 이 틸리 노우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차세대 나탈리 포트먼이나 스칼렛 요한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 직후 인간을 대체하는 거냐는 강한 반발이 뒤따랐는데요. 인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 도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 우피 골드버그 등 인공지능 배우와 경쟁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Suddenly up against something that's been generated with 5,000 other actors. Unfair advantage. But you know what? Bring it on. Yeah. Because you can always tell them from us. 사실상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후보들의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영어 실력을 선보인 후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었는데요.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들,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인 이 채널의 창립자 니시무라 히로유키와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 후반부, 히로유키는 후보들에게 영어로 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英語で1分間でお答えいただけるとありがたいな。もちろんや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通訳いますからね。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능숙하게 영어로 답변한 후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one phrase. Japan is back. ちゃんと正確にお答え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私も高市さん同様、日本語でお答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런데 다음 날 중고등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도 또 한 번 영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I lived in New York, so I'm not good at Japanese. Okay, so I ask a question in English. ひろゆきさんの番組で、英語で答えろっていうふうに振られたんですけども、正確にお伝えしたいので。I love Japan very much. 온라인에선 두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원과 미국 의회 입법조사관 등 경력이 있는데도 영어로 답변 못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잇따랐고요. 히로유키는 두 사람 모두 영어로 말할 수 있긴 하느냐, 영어 실력보다도 질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서 비핵화는 없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에 맞서기 위한 자위권이란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차관급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미국 등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북한이 강조한 것은 핵 보유 합리화였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 부상은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는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I get along with him really well. I think he has a country of great potential, tremendous potential. 김 위원장도 최근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가 다시 확인되면서 대화가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용 시술로 잘 알려진 보톡스의 원료, 보톨리눔 톡신은 국가의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데에도 까다로운 건데 불합리한 규제로 손실액이 크다면서 원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보통 미간 주름을 펴는 미용 시술이나 편두통 등 각종 치료에 널리 쓰입니다. 최근 K-뷰티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정작 수출은 쉽지 않습니다.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수출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업계에선 수출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만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 의료 그다음에 뷰티 시장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이 법안 때문에 오히려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후진국들도 이제 개발도상국도 다 균주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균주가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국가 핵심 기술에 이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 보톡스 원료 시장은 최대 1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 수출 점유율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가 핵심 기술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선두 LG를 꺾고 우승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신인 정우주의 깜짝 호투와 타선의 집중타를 묶어 LG를 7대3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롯데를 제압하면서 3위 확정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선두 LG와 2위 한화의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은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2회 노시환의 안타와 황영묵의 2루타, 최재훈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2대 0으로 앞섰고 3회에는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6회 대거 4득점에 성공한 한화는 LG를 7대 3으로 꺾었습니다. 노시환이 3타수 3안타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손아섭도 2타점 적시타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운드에선 대체 선발로 나선 정우주가 4회 원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깜짝 호투를 펼쳤습니다.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되게 신경 써서 던졌던 것 같고 이렇게 잘 던졌으니까 코리안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 가서도 이런 좋은 기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82승째를 달성한 한화는 구단 창단 이후 단일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선두 LG와의 승차를 2.5경기까지 좁히며 신락 같은 정규리그 우승 불씨도 살렸습니다. 한화가 남은 3경기를 모두 잡고 LG가 2경기에서 모두 지면 1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인천에선 3위 SSG가 롯데를 4대 2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앤더슨이 삼진 5개를 추가하며 탈삼진 1위로 올라섰습니다. SSG는 3위 확정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광주에서는 NC가 기아를 13대 4로 크게 이겼습니다. 6연승을 달린 NC는 5위 KT를 한 경기 차로 따라붙으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충청, 전북 등에선 출근길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수원과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은 7시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